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담당 어사일입니다. 이번에 그 시험에 시간에 대한 편제가 달라졌죠. 가지나 부동산 공법은 어려운데요. 2차 과목제 가장 어렵죠. 재학 과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렵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제일 마지막 시간에 보니까 거의 시간 안배를 못해서 많이 못 풀고 나서도 제가 하는 소리가 꼭 뭐라 그러냐면 공법 되게 어렵습니다. 이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떡합니까? 2차 시험을 볼 때 2차 시험 첫 교시 해보죠. 그렇죠? 그래서 중개사법과 같이 보기 때문에 시간 안배 잘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 공법 자체는 시험 시행일 기준이니까 가끔가다 바뀌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이 질의를 해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성실성의껏 여러분들한테 그 답하는 이런 형태로다가 같이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것을 하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부동산 공법은 대개 2차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40문항으로 되어 있죠. 그 40문항에 대한 편제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본격적인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도의 개념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대개 보면 우리는 꼭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 했죠. 핵심적 내용하고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 기출문제 이런 형태로도 편제되어 있고 또한 가장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암기는 무조건 암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해 위주의 편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암기 코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 코드를 스스로 자기 노트를 만들어서 걷다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그 쓴 내용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 노트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눈으로만 계속 지금 맞추고 암기 코드를 갖다 한번 앞에 두 문자 됐든 차 문자 됐든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 토를 달아보세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처음에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더라도 가장 효율적 공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어쨌든 공부는 자기 공부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건 여러분한테 도움이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우선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관점을 갖다 설명해 볼 때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공법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부동산에 관한 공법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법이란 규제에 관한 것이죠. 규제법. 그래서 공법은 이런 것이죠. 국가 기관과 개인 사이, 자, 그러니까 공권력 주체와 사인 사이 관계를 규제하는 법이다. 왜 규제한다고 그랬습니까? 더불어 살자, 공공, 복리, 증진을 위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하면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토지와 그 정착물이 있는데 토지와 그 정착물 중에서 뭘 갖다 중심하느냐? 우리는 이걸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규제한다면 속된 표로 죽으라 이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정착물 중에서 우리가 이러한 공작물 개념이 있지만 이 공작물보다 더 작은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쓰면 건축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에서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토지 관련, 건축물 관련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지 관련이 된 것이 4개의 법제로 다 되어 있고 그 다음 여기 있는 건물에 관련된 것이 2개의 법으로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 토지에 대한 사항이다. 그런 것은 토지가 바탕이 돼야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에 의한 거냐. 하나는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 개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를 해줘야 되겠죠. 보전을 전제로 해서 바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00% 개발이다 그러면 다 죽자 소리다는 걸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개발에는 뭐가 따라준다? 보전. 그러나 그 바탕은 보전이 먼저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출제의 관점과 더불어서 이 6개 법에 대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도 나름대로 정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40문항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40문항이 좀 플러스 알파, 작년 같은 건 플러스 알파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차에 대한 관점 중에서도 관련이 돼 있겠고 또 이 내용 자체가 시장론에 가서도 나올 수 있겠고 또 그러니까 학개론과 연계성을 많이 작년 같은 건
출제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중개사법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다 상호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은 공법이다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시문에 딱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넓게 공부해 두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함축적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토지에 관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죠? 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전국토를 상대로 하는 것. 부동산 공법은 전국토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개발과 보존 형태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국토 기본법이라 있습니다. 이건 전국토를 상대로 하지만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시험하고는요. 그럼 우리가 대상이 되는 건 그 하위 계문으로서 뭐가 있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히 초보적 개념은 이것도 외우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준말을 많이 쓰죠. 자, 법제처에서도 역시 준말을 썼습니다. 국토계획법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이 우리가 12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문항. 전체적으로 보면 30%에 대한 해당 사항이라는 걸 아시면 되겠죠. 가장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만 잘 맞추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전체 틀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계신 게 뭐냐면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한다고 마음 잡습니다. 잡아서 어떻게 하냐? 읽어요. 읽고 좀 있다 보면 어디까지 하면 지구 다니게끔 하면 아우 어렵다 또 포기해버려. 또 다시 마음 잡고 하루 이틀 인내하는 것처럼 공부하다 또 가다 보면 또 포기해버려. 그 앞에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 앞에 걸 갖다 이해했다면요. 그때는 뒤에 있는 걸 갖다 한번 가보세요. 앞에서만 시작하지 말고. 앞에는 눈으로 읽고 뒤에 걸 편제 삼아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다 뭐냐면 앞에서 용두삼이라 하죠. 그렇게 아니고 앞에 거 읽었다 반복 읽었다 그러면 뒤에 거는 읽지 말는 게 아니라 앞에 거 눈으로 읽고 그 다음 뒤에 거를 또 다시 읽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됩니다. 맨날 앞에 건 못 봤다 이 소리만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전국토에 대한 개념으로서 전국토에 대한 것을 갖다 계획하고 그 다음 이용이란 말은 개발하자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걸 규정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계획한다 하는 거에서 계획 파트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획을 하려면 전국토의 땅에 대한 뭘 알아야 되겠죠? 적성을 알아야 되겠죠. 적성이란 말은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 봐였죠. 그걸 갖다 넓은 의미에서 용도 지역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제를 배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계획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선계획인데 선계획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 계획인 무슨 계획이냐? 국가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계획을 갖다 가져가고 그 다음 그 아래에 뭐가 있다 보시면 도시군계획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건 줄임말입니다. 도시계획, 군계획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시계획과 군계획 그러는데 우리가 주의할 내용은 이거죠.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자치시. 자치도는 어디를 얘기했죠? 제주도, 자치시는 세종시 이런 걸 보겠죠. 그 다음 가서 도 단위 밑에는 뭐가 있죠? 시, 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면 특별시, 그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까지를 도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군이라고 하는 경우는 어디를 군이라고 그랬냐?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있죠. 걔는 소위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얘기는 계획의 군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꼭 아실 것은 이 국토계획법에서 계획 자체에서 요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랑 동격인 군이 있죠. 자, 어디에 있는 군입니까? 광역시에 있는 군은 결국 얘 거니까 제외가 됩니다. 똑같은 동격으로 봐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도 단위에 있는 군들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여기에 속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 2개 이상 묶음을 광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된 게 이 계획이다 볼 수 있어요. 그 여기는 이 도시군 계획은 목표가 있겠고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끼리 보면서 목표 개념으로 다 설명한다. 그러면 이 목표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수단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목표와 수단 관계를 이루어지는데 이 목표는 어떤 경우를 갖다 이야기하는 건가 하는 걸 보시면 여기는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있구나 볼 수 있어요. 도시군 기본 계획. 그 다음에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 그래서 요게 바로 사업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장 여러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 안에 뭐가 있냐? 이 내용 안에 용도도 있고, 그렇죠? 이 내용 안에 계획적인 측면도 있겠고,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것에서 사업을 하려는 것은 바로 이용이죠. 후에 가서 이용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럼 이 이용은 우리가 봤을 때 개발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럼 개발은 크게 나누면 공적 개발이 있겠고 사적 개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 개발을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공적 개발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 왜? 이거 공적 주체 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도시군 계획 사업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있다. 이걸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적 사업을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는 개발행위지만 얘만을 갖다 넓은 의미에서 개발행위로 표시하면 얘와 얘를 구별하자는 뜻입니다. 약속을. 그래서 얘는 일반 사적 개발은 이 사업이 우선하다 보니까 공익이 우선이죠. 공공공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얘 때문에 일단은 금지돼 있다가 여기에 지장이 없으면 풀어주는 것. 그걸 갖다가 우리가 봤을 때 허가라고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중에 공적 사업과 사적 개발행위의 허가 절차 이걸 배우는 것이 국토계획법으로서 12문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시와 관련된 중에서 개발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지금 토지에 관한 사항 중에서 개발과 관련돼 있다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 개발과 관련된 내용 중에는요. 어떤 경우 있냐?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 기존의 걸 갖다 제자를 갖다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새롭게 한다. 그런데 이런 게 새롭게 한다는 걸 신자를 많이 붙이죠. 그 다음 여기는 자, 그래서 다시 한다는 개념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발을 할 때 이런 경우는 뭐가 있냐면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신시가나 신단지를 조성하는 것, 신시가 신단지 조성 이거와 관련된 법이 도시개발법으로서 역시 6문항이 출제되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신도시나 신시가지를 건설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자 땅값이 상대적으로 싸다. 그러면 수용을 해서 조성을 해서 공급합니다. 그럼 예전 같으면 무조건 우리가 개발하면 다 속된 표현 여러분들 불도저라 그러죠. 불도저 가지고 자 밀어서 평탄 작업을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택지 가격도 택지 공급 가격도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3분의 1 정도는 원형지 공급 이런 형태로서 보다 시간도 단축시키고 또 효율적으로 복합적으로 자연 친화적 경제적 이런 형태로 다 가져가는 것이 바로 뭐냐? 원형지 개발이라는 말이 있다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면 수용 방식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환지 방식. 가장 대표적인 여기는 수용 방식과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이거에 관한 사항을 잘 정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주체가 있는 다 공영이 개발했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사적 개발도 많이 이루어진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재자란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역시 기존의 도시에 대해서 또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줄였을 때 도시 정비법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6문제가 출제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 기존에 있던 기존의 것을 가져가니까 여러분들 절차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가장 또 어렵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우리가 여러분들 하시면서 시험 문제 위주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다 똑같이 사업법은 맞습니다. 사업법은 맞지만 우리가 정리할 때 여기는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절차적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비사업이라 그러죠. 이걸 갖다가 정비사업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줄어드는데 여러분 올해 꼭 합격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위주로 공부하시다 보면 여기는 정비사업 6가지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가지와 사업 방법과 그 사업 주체와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 방법 이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똑같이 해서 역시 3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것이라보다도 더 만만해 보이는 것 알겠죠? 자, 표현을 뭐 그렇게 했더라도 그 중에 하나를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가 있다고 했으면 보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뭐가 있다고 하면 보전. 그럼 여기 개발 말고 보전이 있는데 우리는 보전은요 넓은 의미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초지, 농지, 산지 이게 원래 뭐예요? 다 보전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초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초지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린 시험 문제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공법에 나오긴 나오죠. 초지는 오로지 초지. 우리가 얘기할 때 초지일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나아가서 뭐가 있냐면 산지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산지관리법 예전에 출제됐다가 지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법에서는 필요한 용어이기도 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 산지를 갖다가 규정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다음 예전에는 그냥 산림법을 갖다가 강조했지만 산림은 나무 목적입니다. 조림 목적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보면 우거져 있잖아요. 그죠? 우거졌다는 표현을 참 그러더라도 어쨌든 그 하면서 산림이 녹색 사업이 잘 됐단 말입니다. 근데 산지를 그렇게 잘 돼 있는 걸 갖다가 개발이란 명목하에 골프장이란 명목하에 또 광산이란 명목하에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보면 채석제라는 명목하에 뚝뚝뚝 잘라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자 산지도 농지처럼 보존하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산림법에서 하나는 산지관리법이 된 거고 하나는 앞으로 그래도 산림을 조성하고 보호할 수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나오게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뭐가 있다고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대상이 되는 건 얘입니다. 농지법이죠. 그래서 농지법은 우리가 몇 문제가 출제되느냐 그랬을 때 2문제가 출제됩니다. 이게 농지라고 하는 여기 보존이죠. 자, 얘네들은 개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하고 이용하고 보존하자 이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뭐가 돼서는 안 되냐면 소위 개발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투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위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경자유진의 원칙이라고 하는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4개 법이다. 그래서 농지법 여기 있죠. 자, 무슨 법? 농지법. 농지법이 1차적인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뭡니까? 2가지 법 있죠. 도시정비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그 다음 이쪽에 가서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4개의 법이고 그 다음 이제 뭐가 남았어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이만한 형태의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건축물이 원래 이 건축물이 몇 개가 있냐? 2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9가지에 대한 것 중에 뭘 볼 수 있냐? 안전. 건축법을 가장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안전입니다. 그래서 안전. 자, 일부러 이렇게 했던 거 알겠죠? 안전. 그 다음 기능, 환경, 미관 이런 거 갖다가 증진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증진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규제. 그래서 이 규제되어 있고 여기에 지장이 없으면 그 규제를 갖다가 풀어주는 소위 해제해주는 그럼 규제 해제를 갖다 법에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가랍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관한 사항 중에 일반적으로 건축과 대수선 같은 걸 갖다가 할 때는 허가받으라 하는 절차법이 사업법은 아닙니다. 자, 위에 있는 농지법도 사업법 아닙니다. 건축법도 사업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규정한
이 법이 바로 무슨 법이냐?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이라는 이 법이 무슨 법? 건축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을 건축법이라는 겁니다. 건축법 자체가 이런 의미에서 건축법이라 한다 하는 걸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이 29가지 중에서 2가지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요 2가지가 무엇이냐? 그러면 주택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택이라고 하는 건 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있잖아요. 그죠?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 및 토지까지를 얘기하는 게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갖다가 가져가는데 이 주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 안정, 주거 수준을 갖다 향상시켜야 되겠죠. 이걸 위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 관리 이걸 위해서 재원을 갖다가 가져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재원, 돈. 근데 오늘날 여기 있는 요 파트 중에서 요 파트 제 일부는 주택도시기금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일부는 주택도시기금법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피준도가 높지 않습니다. 일도 같기 때문에 이 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 법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법입니다. 관련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시험 출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자 이제 과거는 건설했고 공급했고 관리했다. 그럼 관리가 어떤 관리였느냐? 종전에는요 주택관리였습니다. 관리를 갖다 하는데 종전 내용은 무슨 관리냐? 주택을 관리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아니고 주택 시장 관리가 됐다는 볼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왜 이거는 빠졌느냐? 왜 이걸 제가 XP하느냐? 이거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는 법이죠. 이건 누구가 갖다 기점이 될 것이냐?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주택관리사 보호 시험 보시는 분이 이거와 관련돼서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내용을 규정하는 거. 여기 있는 요 내용, 요 자체를 갖다가 규정한 법이 바로 뭐냐? 이걸 갖다 규정한 법이 바로 뭐냐? 시장 관리를 규정한 법이 바로 뭐냐? 그놈이 주택법입니다. 그래서 건축법 자체가 이쪽에 봅시다. 건축법의 자체가 어떻게 되냐? 건축물의 개별 건축에 대한 거죠. 그래서 규제를 풀어줄 허가 절차를 규정한 건축법이 7문항이 출제되고 몇 문항? 7문항이 출제되고 다시 이쪽으로 해서 주택에 관한 그중에 주택에서 주거 안정 수준과 관련해서 건설 공급 관리지만 사실상 이쪽에 관해서 주택에 관해서 7문항이 출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문항이고 앞으로 공부하는 개념도 바로 이거다. 그런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로 우리가 공부할 것이 이제 국토계획법을 갖다 공부해야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인 국토계획법. 그래서 또 보면 어떤 분이죠. 국토계획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자 앞서 제가 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외 법률을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지칭하자. 이렇게 가져갔다 그랬죠. 그럼 이 국토계획법 중에서 제일 먼저 할 게 총칙입니다. 근데 이 총칙은요.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경향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든지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표를 꼭 봐야 되겠죠.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목적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용어 정의를 반드시 해야 돼. 용어 정의가 안 되면 제가 말하는 자체가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있는 사람이 꼭 소련 사람, 중국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서서히 한국말처럼 들릴 때 그때쯤 가서 시험장 가서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드만 깨지 말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목적이 있겠고 용어 정의가 있는데요. 여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총칙에는 용어 정의가 있어요. 근데 용어 정의는 간혹가다 출제됐으면 근자만 출제되지 않았지 간혹가다 출제되었다. 그러면 여기 제일 먼저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국토계획법 뭘 대상하는다 그랬어요? 전 국토를 대상을 했죠.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국토 자체를 갖다가
이게 전국토를 대상하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그러면 전국토를 갖다 뭐 하자냐?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하자. 그래서 이용, 개발, 보존에 관해서 요거를 갖다 위해서 뭐 하는 거냐? 이 자체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뭐가 돼요? 선계획을 했죠. 먼저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사람, 집행하는 거죠. 집행. 계획하고 나아가서 집행되어 가는 사항을 규정하는 겁니다. 집행을 규정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 궁극적 목적은 뭐랬어요? 공공복리 증진이 목적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공복리 증진이 목적. 그래서 여기는 공공복리 증진. 부동산 공법의 궁극적 목적이 공공복리 증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공공복리 증진을 갖다 가져오고 거기에 근거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전국토니까 이거는요. 국민. 자,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렇게 가자는 한마디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이렇게 해야 될 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하나의 이념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국토 이용 관리에 이용하고 관리 이렇게 가져갈 이유가 바로 뭐냐?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다 관리입니다. 관리한 것은 자 그게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자원을 자연환경이든 자연환경이든 이걸 갖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을 건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역의 정체성 확보 또 나아가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역 간의 협력 또 지역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이걸 해소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균형 발전을 가더라서 지역 내 간의 적정한 기능 분배를 통해서 바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자 이겁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뭐가 있냐? 가장 큰 문제점이 여러분 재해가 문제되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날 게릴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되겠죠. 나가서 또 풍수의 저감을 위한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명시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념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건 균형 발전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균형 발전은 뭘 가지고 해야 돼요? 지속성을 떼야 되겠죠. 균형 발전에 뭘 떼야 된다? 지속성을 떼야 된다. 그럼 이 지속성을 띄기 위해서는 도시의 지속 가능 발전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이걸 유지하느냐? 총괄적인 건 국토에 대한 총괄 개념은 이 국토에 대한 총괄 개념은 국가 사무잖아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파트에 대한 우리가 이 파트에 대한 개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국토장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장관이 도시의 지속 가능성, 지속 발전 가능성, 균형 있는 발전, 주민의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한 거죠. 지속의 가능성 플러스 생활 인프라를 갖다 구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 등장한 거죠. 생활 인프라를 갖다 구축해야 된다. 볼 수 있겠죠. 생활 인프라는 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교육, 문화 이런 혜택 같은 거 아닙니까? 또 체육시설, 교통시설 이런 경우를 갖다가 생활 인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준을 평가해가지고 그 평가할 때 이런 걸 지속가능 가져온다고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평가해야 되는데 평가 기준이 있죠. 그 평가 기준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속 가능성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가능성? 지속 가능성.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생활 인프라 평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의 평가 기준을 뭐라고 할 것인가를 본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효친 우리끼리 할 때 효친 자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효친은 부모의 마음을 편안케 하는 거예요. 편안케 그 뭐냐 효라고 하는 건 효율성 친이라는 건 환경 친화성
효치는 부모 마음을 편안케 한다. 편리성, 편의성, 안전성, 쾌적성 이걸 갖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생활 인프라는 건 보급률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정성, 이용에 쉽게 하는 용이성, 또 나아가서 접근성, 편리성을 갖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통해서 국가가 지방자치 이걸 다 통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활용을 해서 결국 도시군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걸 평가해서 지방자치에 실시하고 그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최종 평가는 누가 하는가? 국토장관 이들이 해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를 전부터 일부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들이 예를 들어서 좀 떨어졌다, 낙후돼 있다. 한마디로 도시재생 활성화 필요하다. 그러면 비용을 보조해주고 국가가 보조해주고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그럼 포괄적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뭐라면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발전 가능성과 또 생활 인프라 구축이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뭐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면 목적적인 얘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용어 정의를 갖다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죠. 자, 용어 정의는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서 볼 수 있겠는가? 그러면 크게 용어 정의 개념을 본다면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겠죠.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여기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은 적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적성, 땅의 용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계획 파트겠죠. 먼저 계획을 하는 거죠. 후에 뭐 하는 거죠? 개발한 거예요. 개발은 공적 개발, 사적 개발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이겁니다. 계획에 대한 파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개발하기 위해서 땅의 적성을 파악하는 거나 그럼 이 세 가지 파트로 다 용어 정의를 하면 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계획 파트와 관련된 용어가 있죠. 계획 파트의 최상위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 보시면 국가 계획입니다. 국가계획. 최상위 계획이 국가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법제처에 있는 법 내용을 그대로 한 게 아니라 강의하기 위한 순서 이대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이 최상위 계획이죠. 이게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기에 이 계획에 부합이란 말 갖다 나오는데 이거는 알맞게 이런 말이죠. 알맞게 돼야 된다. 최상위 계획 알맞게. 그래서 그러면 이 국가계획이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럼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는 하위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할까? 충분히 의견 들어보고 협의하고 그래서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돌되면 이쪽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때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립, 그렇죠? 또는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안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뭐라 볼 수 있으면 국가계획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국가계획 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무슨 계획이냐? 도시군 계획입니다. 그 이때 이 도시군이라는데 도시라고 하는 건 앞서 용어죠. 특별시, 광역시, 시까지를 도시라고 합니다. 시. 그 다음 여기는 군인데 광역시 군은 제외. 이게 가장 핵심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이들을 몇 개 이상, 둘 이상을 묶어. 그럼 묶으면 그걸 광역계획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을 뭐냐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무슨 계획이 있냐? 광역도시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다. 그럼 얘보다 얘가 더 위라는 게 상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큰 흐름 대류연치라는 거죠. 그럼 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입니다. 그럼 앞서 얘기했던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다? 광역시에 있는 군은 뭐가 된다? 제외된다는 걸 꼭 명심을 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다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도시군 계획은 결국 특광자 시군의 계획은 이거죠. 특광자 시군의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얘는 무슨 계획이냐. 목표니까 종합계획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계획? 종합계획.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종합계획. 그래서 이와 같은 종합계획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는 종합계획으로서 얘는 목표입니다. 목표. 한마디로 우리끼리 해서 목표라고 할지 앞서. 목표. 그 목표니까 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게 찾아야 되겠죠. 그럼 수단에 뭐가 되겠죠? 지침. 수립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하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는 수단입니다. 목표라면 수단. 그러니까 목표가 바뀌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수단도 바뀌어야 안 바뀝니까? 바뀌죠. 그래서 얘는 하나의 그 사업적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져간다는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겠고 그럼 이 사업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첫째가 땅의 적성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땅의 적성은 넓은 의미에서 용도지역제라는 다 그랬잖아요.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용도구역은 다시 나눠서 수도, 계시 이렇게 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수, 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수도, 개발제한구역, 수도, 계시, 시가와 조정구역, 전통적인 규제 목적인 여기 있는 것이고 다음에 뭐가 있다 볼 수 있으면 거기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사업의 출발점은 가장 큰 문제점이 난개발이 문제되는 겁니다. 그럼 난개발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반시설을 바탕이 되면서 새롭게 신시가지, 신도시를 건설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있겠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면 기존의 도시를 갖다 다시 재생하는 형태의 입장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는 속된 표로 제가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잘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의 가장 우리가 이제 상세적으로 옛날에 건축법에 상세계획구역이 있었어요. 그 내용하고 합쳐지면서 뭐가 필요하냐. 평면. 우리가 용도지역은 평면적이잖아요. 그럼 평면적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평면 플러스 입체적으로 가장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의 효율적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합리적 이용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효율적 평면적만이 아니라 위에도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입체적으로도.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 잘하자는 지구단위 계획. 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상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아가서 이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여태까지 용도구역 규제를 변도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경우냐. 바로 우리가 왔을 때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가져와야 될 것이다. 그럼 그런 지역의 하나의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거점을 마련해 주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촉매제 역할이 필요하겠죠. 그럼 규제해 줘야 돼. 규제를 최소화시켜 줘야 돼. 규제를 최소화시키자 하는 것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거.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그 행위를 규제할 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대부분 다 수도권에서 출발하지만 얘는 포항시가 제1차적이고 두 번째는 인천역 쪽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지역적 얘기라는 건 예를 들면 검색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게 입지의 최소구역이 뭐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 그런 내용 가지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한 의미에 대한 것을 한번 체크 좀 해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 기출 체크라는 게 돼 있습니다. 자, 국토의 개미 이런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맞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하는 거 당연히 맞죠. 그 다음 2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죠? 뭐로 결정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거. 정확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3번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방금 내용이 다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아닙니까? 그 다음 4번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도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죠? 당연히 되는 거죠. 그 다음 기반시설. 앞으로 이거 배울게요. 기반시설. 터기자 정면. 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이거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맞지만 여기처럼 기반시설은 그런 말은 안 되겠죠. 자, 도시군 계획시설 중 도시군 관리 결정된 시설은 안 되죠. 이거는. 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그겁니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걸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걸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내용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적인 입장을 갖다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 소위 우리가 했을 때 계획 파트를 가져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용도 파트까지 하고서 이 강의를 마치고 따로 뒤에 있는 또 뭐라고 쓰면 개발과 연동된 파트는 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용도 지역재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재라고 하는 건 넓은 의미인데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제일 먼저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갖다가 이 전국토를 개발할지 보존할지 자 이게 보존이 먼저 출발점이 되는 보존부터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얘와 얘는 중복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중복될 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가장 토지를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 그걸 갖다가 1차적으로 규정한 걸 뭐라 하면 용도지역이라네요. 그래서 이 용도지역 가지고는 평면적으로 이용했지만 입체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안전, 기능, 미관, 환경.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기가 개발한다 그러면 중심사업지역. 그럼 중심사업지역은 토지에 가장 효율적으로 하니까 건폐율 용적이 큽니다. 가장 속된 표로 됐다 크게. 그러면 여기에 건물들이 이렇게 가져가면 안전, 화재 위험성도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럼 결국 평면적으로는 최대한 했지만 화재 위험성 때문에 여기를 갖다가 방화지구로 건물이 불났을 때 한꺼번에 크게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방화지구를 지정해서 내화구조, 불연재료, 난연재료 써라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또 토지를 평면적으로는 크게 이용했지만 높이가 너무 낮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두지구를 지정해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도 있지만 높낮이에 대한 것도 규제하자. 고두지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미관지구 이런 걸 갖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지정을 용도지구라 합니다. 그 다음 용도구역은 마지막 거죠. 자, 뭐라 했어요? 용도구역이란 말은 토지 이용 건축 다 똑같습니다. 앞에 어두는 똑같아요. 용도. 자, 앞에 다 보세요.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용도지역 지구 이런 말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시가지의 무질서 확산 방지. 그렇게 해서 체계적, 단계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종합적으로 조정관리. 자, 조정관리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조정관리를 해서 규제하는 거 아닙니까? 규제하기 위해서 나온 게 용도구역. 그래서 용도구역은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으면 3차적인 규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 용도지역은 중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죠. 이 세 가지는 중복될 수가 있어요. 왜냐? 자, 여기 봅시다. 여기가 예를 들어 도시지역이야. 도시는 개발이지. 그럼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은 만약에서 이렇게 녹지지역이 있어요. 녹지지역입니다. 그럼 여기는 자 녹지지역이고 여기에 이렇게 그린벨트를 갖다 지정할 수도 있어.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그럼 자, 도시지역 중에 녹지 중에 이건 용도 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뭘 갖다 놓으면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무슨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그럼 자 보세요. 용도 구역도 용도 지구도 있고 용도 지역도 있고 충족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요. 그러나 녹지 지역이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이다. 예외는 충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강좌는 거기에 개발 및 연동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